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이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필 중에 엘그레코의 풍경화에 대한 글을 쓰다가 이 그림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본 적이 별로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엘그레코와 똘레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모스. 엘그레코가 원래 본명이 아니죠. 도미니코스 테오토코플로스라는 본명이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활동했을 때 별명을 부른 거죠.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그래서 이걸 되게 특별하게 여길 수도 있으나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화가들은 본명을 쓰는 게 아니라 별명을 쓰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본래 이제 크레타 섬 출신이고 시대는 르네상스 말 바로크 사이, 그러니까 매너리즘 시대 때의 화가로 보통 봅니다. 매너리즘이란 말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르네상스 말과 이제 바로크 초에 미술사에서 조금 특이한 화가들이 많이 튀어나왔거든요. 쉽게 이제 키워드를 정리하자면 양식이란 뜻이에요. 매너리즘이 너무 이제 양식적이다, 기교에 치중한다, 인위적으로 그린다고 해서 인위적이라는 게 자연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왜곡을 한다든지 원근법을 파괴한다든지 너무 기괴하게 그린 거예요. 이 화가들이 미술사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받았던 시대와 화가들이었죠. 그 중에 유명한 화가가 엘그레코였습니다. 한동안 시대적으로 거의 잊혀져 있다가 20세기에 재평가를 받아서 현재는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화가죠. 이 화가가 본래 이탈리아 이제 베네치아 화파, 그러니까 티치아노 밑에서 그림을 잠깐 배웠습니다. 활동을 하다가 로마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그때가 미켈란젤로가 이미 이제 돌아가시고 이미 이제 로마에서는 미켈란젤로를 거의 신처럼 받들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또 받았습니다. 설에는 최후심판 지우면 내가 더 잘 그릴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설도 있고 미켈란젤로를 뭐 모욕했다는 말도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인체 왜곡이라든지 미켈란젤로의 파격적인 예술가로서의 그런 자부심의 자존심, 신념 이런 거에 오히려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온 게 똘레도죠. 본래 스페인으로 온 게 성공하려고 펠리페 2세의 궁정화가가 되고 싶어 했으나 그 포트폴리오 냈다가 떨어졌거든요. 그 포트폴리오 떨어진 그 작품이 에르스 꼬리알에 전시되어 있죠. 어쨌든 그 엘그레코의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데 유명한 화가들은 자신만의 사인 같은 거, 자신의 이제 트레이드마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이 화가의 손 모양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제 작품인데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자, 이 손가락 포즈 보세요. 기괴한 손 포즈, 이런 포즈를 자주 구사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손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화가입니다. 이 손 사인이 특정한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이런 포즈를 굉장히 자주 구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참회의 상징이죠. 본래는 참여할 필요가 없는데 참여한다고 잘못 오해를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린다고 했죠. 이제 창녀 출신 아닌데 본래 이제 몸 파는 여인이란 걸 보여주라고 파인 옷을 많이 입힙니다. 자, 향유병 도상이라고 이제 이전에 아주 많이 강조했었죠. 자, 그리고 똘레도 대성당에 있는 작품인데 그 그리스도 역시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있죠. 가까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매우 초롱초롱합니다. 엘렉스 폴리오라는 제목인데 의역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는 그 장면을 그린 종교화죠. 근데 이 그림 그릴 때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돈을 안 받고 먼저 그려줬는데 나중에 성당 측에서 그림값 깎으려고 구도를 문제 삼았다가 법정 분쟁까지 갔었던 그림이죠. 패소한 다음에 돈 얼마 못 받고 억울한 화가예요. 이 손도 또 나왔죠. 이 작품이 엘그레코가 그린 가장 유명한 추상화인데 프라도 미술관의 기념품 샵에 가면 관련된 굿즈가 굉장히 많이 팝니다. 얼굴이 엘그레코의 자화상이라는 주장도 있고 보통은 똘레도의 어느 기사를 그린 걸로 알려져 있죠. 심지어는 돈키호테의 저자 미겔 드 세르반테스의 자화상이라는 설도 있어요. 어느 다른 기사를 그린 걸로 보는 게 맞겠죠. 그냥 딱 봐도 화가 같지 않잖아요. 가장 전형적인 스페인 신사의 모습으로 대표되거든요. 이 생김새 보면 스페인 축구 선수들 이렇게 생긴 사람 많죠. 이마 넓고 스페인 많은 남자들이 탈모가 일찍 찾아오거든요. 이마 벗겨지는 남자 많습니다. 그래도 멋있어요. 그런 남자들. 왜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머리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신 그리스도라는 작품인데 손 또 나왔죠.
특유의 발광하는 이런 터치 보면 이 화가가 불꽃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글이글 타오르는 이런 기괴한 터치를 구사합니다. 불꽃 같기도 하고 이런 형광빛. 오늘 주제 똘레도와 엘그레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아, 그립다. 다시 언제 갈까요? 여기 야경인데 똘레도 밤에 불이 밝을 때 가면 야경 찍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 가면 이런 모습인데 똘레도가 되게 특이한 도시입니다. 스페인이 고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후에 서고트족, 그 다음에 이슬람인들이 무려 800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부터 카톨릭 세력이 다시 땅을 되찾아요. 이걸 레콩키스타라고 하죠. 그래서 똘레도에는 로마부터 해서 기독교 문화, 이전부터 오래 정착해서 살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슬람인들의 문화가 적절하게 잘 융합이 된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러 오는 겁니다. 알폰소 6세 왕이 레콩키스타로 해서 중부지방을 통일하고 11세기경부터 이제는 이 똘레도가 이제 카톨릭 땅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슬람인들, 유대인들 능력만 좋으면 잘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도 그때까진 줬다고 해요. 그때가 똘레도의 전성기였거든요. 12세기경부터 중세 이제 좀 말이죠. 이때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학문적으로 앞서 나갔던 매우 지적인 도시였어요. 지식 산업이 가장 발달돼 있어서 원래 고전주의도 이슬람인들이 먼저 받아들였거든요. 유럽인들보다 더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잊혀져 있었던 아랍어로 된 그리스 고전주의 문헌을 똘레도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유럽 언어로. 그 라틴어로 된 책을 다른 유럽으로 수출합니다. 많은 유학자들이 와서 똘레도에서 책을 가져갔어요. 이탈리아에서 이 르네상스가 탄생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던 도시가 보통 똘레도로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물론 뭐 일부 설에는 유럽에서 원래 이제 그리스 문헌, 고전주의 계속 계승하고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슬람인들 통해서 고전주의를 받아들이고 그게 번역돼서 르네상스까지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이제 뭐 대표적인 예로 아람브라 건축물 보면요, 그 고전주의입니다. 그리스의 비례를 받아들여서 훌륭한 건축물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똘레도는 르네상스 탄생에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오랫동안 스페인의 수도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스페인이 통일한 이후에도. 그러다가 신대륙 발견한 이후에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렸죠. 이때 이제 수도를 똘레도에서 마드리드로 옮기거든요. 펠리페 2세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한때 중세 말에는 가장 국제적인 도시였고 가장 발달된 도시였으나 이제 수도가 이제 마드리드로 된 이후에 발전을 멈추고 유럽에서 가장 폐쇄적인 도시로 바뀝니다. 대항해 시대 때 스페인이 문화가 또 뒤늦게 발달했어요. 르네상스 시대가 없다고도 평가를 많이 합니다. 스페인은 르네상스 시대에도 중세적인 종교화를 계속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16세기 말엔 가장 폐쇄적인 도시였어요. 종교적으로 고립된 도시. 이때 엘그레코가 온 겁니다. 근데 엘그레코는 이전에 그리스부터 해서 중세 이코나를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베네치아, 로마의 르네상스를 이제 배워서 온 거죠. 초창기에 똘레도에서 그렸던 작품이 삼위일체라는 작품인데, 완전한 엘그레코가 이제 되기 전 그리스부터 이탈리아에서 배워온 것들의 완성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이탈리아 거장에 비해서 그림 실력이 좋다고 보긴 힘들어요. 근데 그나마 잘 그린 그림인데, 삼위일체, 성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은 하나다라는 기독교의 가치관이죠. 성부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부축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미켈란젤로의 그 말년에 그린 피에타가 있거든요. 니고데모, 예수님 부축했던 남자가 이렇게 뒤에서 부축하고 있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그 포즈에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색채도 알록달록한 게 딱 베네치아 스타일이 이런 겁니다. 티치아노도 이런 비슷한 컬러를 이전에 많이 구사를 했었죠. 그리고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이 모자거든요. 이 모자는 그리스 정교회의 사제의 패션입니다. 그래서 이단 논란도 있었죠. 이 그림 되게 특이하거든요. 마치 19세기에 유행했던 인상주의, 사실주의에 비슷한 작품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아라는 작품인데 이 사람들의 광대 같기도 하고 어쨌든 촛불을 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마치 일상을 그린 듯한 이런 느낌인데 이전에 똘레도 오기 전에 이런 그림도 그렸습니다. 이것도 그렇지만 이거 거의 바로크 아닌가요? 카라바조 이전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좀 잘 그렸고 역광도 잘 구사를 했습니다. 엘그레코가 다양한 실험을 많이 했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작품이 매우 인상적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했으니까 생략을 하는데 똘레도의 전설을 다룬 오르가스 백장의 장례식이라는 작품인데 엘그레코가 그린 작품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엘그레코 치고 가장 잘 그린 그림이라고 봅니다. 그 패키지 투어하면 이거 꼭 찍고 가요. 예. 그리고 성령 강림이란 작품인데 오순절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엘그레코가 얼마나 특이한 화가인지를 이제 보여준 장면인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성모 마리아와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다가 영적인 탈원 상태가 되거든요. 이때 불꽃 스파이크가 팍 피어오르면서 자기도 모르는 외국어를 막 떠들었대요. 그 외국어를 저절로 배우고 그 뒤로 선교 활동을 떠난다는 그런 내용의 일부거든요. 똘레도가 당시에 신비주의 사상에 유행했대요. 신비주의라는 게 종교적인 그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현상을 체험하거나 죽었던 영적인 대상, 죽은 성령의 발현을 체험한다든지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금욕적인 생활 열심히 하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사상이 똘레도에서 유행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사상에 엘그레코가 매료됐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영감을 받은 그림인 것 같아요. 신내림 받은 듯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 불꽃의 화가라는 별명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옷감 보세요.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한 이런 느낌이고 실제로 불꽃 관련해서 이제 모티브로 많이 그립니다. 이 화가가. 이 그림 이야기하려고 오늘 방송을 한 거거든요. 똘레도 풍경인데 그냥 보면 그냥 풍경화 그렸거나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그림이 미술사에서 평가할 때 모네의 하늘, 터너의 풍경화, 엘그레코의 이 하늘, 그 풍경화 중에 대표적인 하늘로 평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하늘 3대 풍경, 미술사에서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 정도인가 했죠, 저는. 근데 엘그레코는 풍경 전문 화가가 아니죠. 달랑 이거 하나 그렸어요. 굳이 따지면 2점 정도. 일단 스타일부터가 좀 특이하고 스페인은요 풍경화의 전통이 없었어요. 이전부터 정교화만 계속 그렸거든요. 그런 시대에 이런 특이한 풍경이 있다는 것도 특이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이런 독특한 약간 나쁘게 말하면 병만 나는 그림이고 좋게 말하면 엄청 개성적인 힙한 이런 그림이 왜 나왔을까? 저는 이전부터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창기 이 멀쩡했던 이런 화가가 이렇게 변신을 했거든요. 똘레도의 그 영적인 기운의 영향을 받은 건가? 아니면 이 사람도 신내림 받은 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그림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현대미술로 따지면요. 이거는 거의 초현실 혹은 뭐 상징주의에 가까운 작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혹은 표현주의죠. 왜냐면 똘레도의 객관적인 형태를 좀 많이 왜곡한 거거든요. 구조가 좀 다릅니다. 색채도 말도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색채를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거의 뭐 독일 표현주의에 가까운 거죠. 좋고 싫고 그런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 아닙니다. 이런 그림 안 이뻐요. 일단은 뭐 좀 병만 나요. 그럼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가가 없었거든요. 당시에 유럽에서 풍경화의 전통이 없는 스페인에서 게다가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종교적으로 꽉 막힌 폐쇄적인 도시가 똘레도였습니다. 정통 카톨릭 국가에서 막 신비주의 사상 유행하고 가장 폐쇄적인 오직 카톨릭 종교 재판 해가지고 많이 죽였어요 사람들. 그런 가장 꽉 막힌 똘레도에서 아이러니하게 시대를 가장 앞서 나가는 정말 이상한 풍경화가 어떻게 탄생한 것인가 이게 정말 특이한 거죠. 유럽 국가에서 이런 풍경화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똘레도의 이제 특징을 봐야 되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도시라고 그랬죠 아까. 한때 가장 개방적인 국제적인 도시였다가 수도가 마드리드로 바뀌면서 유럽에서 가장 폐쇄적인 도시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때 왔습니다. 똘레도가 엘그레코랑 많이 닮았어요. 왜냐면 엘그레코가 그리스부터 차근차근 르네상스를 다 접했죠. 배우고 똘레도에 갇혀버린 겁니다. 가장 폐쇄적인 똘레도에 오직 카톨릭 신비주의 사상
똘레도도 한때 가장 개방적인 도시였다가 발전이 확 멈춰버렸죠. 가장 폐쇄적인 도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발전을 멈춘 이 똘레도, 폐쇄적이고 단절된 똘레도에서 엘그레코만의 그림이 나왔다는 거죠. 만약에 똘레도가 계속 수도로서의 그 위치를 가졌다면 지금 똘레도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온갖 그 빌딩 들어서고 빌라촌 생기고 그래서 많이 파괴가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광도시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물론 유럽이 옛날 걸 보존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 스스로 보호를 했어요. 폐쇄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외부의 그 문화를 차단했고 발전을 멈췄기 때문에 그 자신만의 색깔을 오랫동안 유지한 거죠. 보호한 거죠. 엘 그레코 역시 만약에 계속 이탈리아에서 개방적인 그 미술을 계속 접했다면 잘 그린 화가가 됐겠죠. 다른 유럽이 있었다면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고 발전했을 겁니다. 그림은 잘 그렸을지 몰라도 이런 병맛 같은 느낌은 안 나왔을 거라는 거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소통, 개방성 이런 걸 굉장히 좋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폐쇄성, 단절 같은 단어는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런 고립과 단절, 폐쇄성이 가끔은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강한 캐릭터, 자신만의 독창성을 개발하고 보호하는데 이 폐쇄성, 단절이 도움이 됐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똘레도가 가장 폐쇄적인 도시여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건 되게 좋은 영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봉쇄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여기 있다 보면 한국 가면 적응 안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제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엘 그레코의 그림 보면서. 근데 이런 병맛이요, 현대 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맛이란 게 저는 이제 좋은 걸, 긍정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술에서. 이런 걸 가지고 싶어서 현대 미술 화가들이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자신만의 정체성, 특유의 아우라 이런 걸 가지려고.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걸 가지고 있었던 특이한 화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말년의 작품인데 성서 요한 묵시록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에요. 요한 묵시록 5번째 봉인을 해제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세상의 종말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죽었던 성인들이 일어나서 하늘에서는 흰색 두루마리를 천사들이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제 원한을 가진 성인들이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이제 갚아야 되는데 이런 이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 죽은 성인들이.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제 종말을 보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리고 앞에는 이제 성 요한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세란 말 많이 하죠. 이제 종말이 오는 건가 할 때 그 분위기를 그린 것 같아요. 완전히 세기 말죽인 그림인데 세기 말은 아닐 때 그렇습니다. 이 화가는 현대에 태어났어야 했어요. 비록 종교 미술을 그렸지만 비현실, 초현실을 시도했고 또 표현주의일 수도 있는 거죠. 뉴욕 친구가 있는데 엘 그레코 그림 너 어떻냐 물어보니까 수채화하려면 붓을 빨아야 되잖아요. 물을 깨끗하게. 근데 그 친구 표현이 붓을 물감 일주일 동안 안 빨아 쓴 색깔 같다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똥색이란 거죠. 그래서 와 뷰 진짜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색깔 컬러가 제 기억에 옛날에 그 입시미술 가르쳤을 때 그 학생 중에 그림 되게 못 그린 학생이 떠오르더라고요. 붓 좀 빨아라, 색깔 탁하니까 섞지 말라 했는데 굳이 탁하게 똥빛깔로 그립니다. 그런 학생이 이런 색깔로 표현하더라고요. 그 색깔 딱 그 학생 색깔이에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림이 안 늘죠. 그림 안 는다는 것은 잘 그린 그림, 늘어야 잘 그리잖아요. 그림 느는 거를 이제 안 받아들이는 학생이죠. 그런 학생이 이런 색깔을 썼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학생이 작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화가. 문제는요, 그런 학생이 대학을 못 가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립되고 단절된 꽉 막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엘 그레코가 그런 점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 그림 방송 보는 분들 중에 꽉 막힌 분들, 남의 말 절대 안 듣고 꼰대 같다는 소리 듣거나 너무 성격 폐쇄적이고 절대 좋은 거 안 받아들이고 그런 얘기 많이 듣는 분들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격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헛소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한이었습니다.